우선 기자분들의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제2공항을 건설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지역에서도 찬반 논란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의 공항 수요가 폭증하는 것은 그건 객관적인 팩트죠. 그래서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은 도민들도 아마 그것은 인정을 할 겁니다.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제2공항 부지가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고 정석공항이라고 있죠. 200만 평 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정석공항을 기존의 공항을 제대로 확장하고 그리고 보완을 해서 제2공항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석공항 그 부지가 안개가 잦은 지역이라는 결점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개가 잦을 경우에는 제주공항으로 착륙지를 옮길 수도 있고 안개가 1년 365일 다 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2공항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요. 배상 문제는 법률적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보상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입장이 어떠신 건지 설명해 주시죠. 중요한 거는 배상이냐 보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유족들이나 고인의 명예를 어떤 식으로든 달래줄 수 있느냐 그 문제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고 있고 난 뒤에 3년이 지나면 시효 만료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법률적 시비를 해소하지 않고는 배상이라는 말을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양민들 학살행위는 배상을 하는 게 맞죠. 그건 보상이 아니고. 그러나 배상으로 하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그거는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후보님 이번에 같이 경선에 참여하시는 후보 중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있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다시 오랜만에 이제 중앙정계에서 만나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경쟁자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제주 출신인데 좀 뭐 축켜 세워주셔도 좋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1위긴 하지만 이 지지율이 많이 따라가고 계신 상황이고 앞으로도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 있어서 어떤 점이 자신의 강점이고 또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서 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있으시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때는 27%까지 차이가 났죠. 최근에 이제는 오차범위에 들어갔죠.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선거에 맞붙으면 올라가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선거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그 선거 심리, 선거 논리가 맞을 겁니다. 또 예. 제주도 김정호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오셨잖아요. 예. 제주도에 대한 그 주요 공약, 그리고 도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이 있고 시사로서의 공약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약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그거 하나는 철저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제주도 전체에 대한 공약은 저는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카지노 프리, 그리고 골프, 낚시, 요트, 해양 스포츠, 그리고 성막, 이 모든 것이 한때 어우러지는 그런 라스베이거스식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는 처음에 만들 때는 100% 도박 도시였어요. 카지노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은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도 컨벤션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습니다. 거꾸로 지금 컨벤션으로 라스베이거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60% 정도 되고 카지노는 40%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컨벤션 센터의 중심 도시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컨벤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완비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카지노 프리, 그 다음에 성막, 해양 스포츠, 그리고 뭐 낚시, 골프,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주도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컨벤션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대통령이 될 때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공약이고, 그 외에 이제 공약은 시도지사가 하는 공약일 겁니다. 영리병원 이런 거는 다 시도지사 공약이고, 그건 대통령이 공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님, 그 라스베가스는 원래 사막 있던 곳에 이제 카지노를 짓기 시작한 거라서 네. 이제 제주도는 천혜 환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을 어떻게 제주도 자연하고 라스베가스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사막에만 하는 개발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개발 계획은 그것이 환경 파괴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막 아닌 곳은 라스베가스식으로 개발을 못하는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평면적인 비교에 불과하고, 제주도에 내가 산록을 파헤쳐 가지고 뭘 하겠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자연환경은 그대로 두고도 얼마든지 개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그건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제2공항이 더 필요하고. 네,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 계획을 밝히셨는데 공항 관계가 지금 대두가 되는데 그런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제2공항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결론. 방금 이야기했는데 제2공항 문제는 교통 문제나 이제 그런 거 개발하다가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로도 내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천막 짓고 혼자 사는 게 제일 낫죠.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네. 또. 질문 있습니다. 저 미디어 제주 이정민 기자인데요. 응? 미디어 제주 이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4.3 배우상 관련해가지고 배상은 소멸시효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배상이 아닌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한다면은 보상일 수도 있고 배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배상이라고 하려면 불법 행위에 소멸시효 문제가 있고 또 보상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취급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성격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 뜻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카지노 말씀하셨는데 응? 카지노 풀이라는 게 그 내국인 카지노까지 오픈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건지 구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내국인 카지노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 건지? 제주도만 물어보십시오. (93년도) 제가 슬러트 머신 수사하면서 카지노 수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카지노가 꼭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그 엄한 나라가 카지노를 풀었습니다. 센즈그룹이 카지노를 투자를 해서 들어갔고 센토사 유원지에 또 카지노가 대규모로 생겼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의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두 곳을 큰 곳을 허용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싱가포르 GDP는 많이 올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카지노 같은 동영상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특별자치법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혹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특별자치법 개정? 개정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요. 방침을 정하면 거기에 입법 보완하는 것은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 전국 사항입니다만 국회에서 오늘 언론중재법 그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이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어제 1인 시위도 한 바 있고 그 법을 강행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대선에 아주 곤혹스러워질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도 보장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언론중재법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옳다. 그 말씀을 오늘 또 드립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거는 이게 영미법상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상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제도가
손해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게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예요. 대륙법상. 그러나 영미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 범위를 넘어서서 형사적 징벌과 같은 그런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 체제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010년도에 제가 국회 정무위에 있을 때 한번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법제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왜 그때 정무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과시켰나 하면 재벌 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거나 탈취할 때 그때는 일반 손해배상보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한국 최초로 2010년도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26, 7%에 이르던 기술 탈취 관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지 언론관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오셨는데 지금 이 분석해 놓은 결과들을 보면 의원님이 보통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를 좀 받는 걸로 분석이 나오던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나는 그 의의가 없는 게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나 대통령 후보는 레이건으로 한다. 레이건이 그래서 압승한 거예요. 그런 게 여태 언론이나 우리 그 여론조사 기관의 확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두고 어떻게 지금 시비거리로 삼고 있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응? 지난번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적용 안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최고위원이 추인도 받았어. 그런데 경선준비위원회는 당의 기구가 아니었던가요? 그래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확장성 없는 사람들이 그걸 또 들고 나와갖고 흔들려고 하는 거, 그건 참 유감스럽다. 룰 정해진 거예요. 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대통령 선거가 우리끼리 투표합니까? 그거 아니죠. 응? 민주당은 대의원을 갖다가 개방경으로 했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당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지가 민주당 대의원 신청해서 됐다고 자랑하고 떠들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무슨 대통령 선거가 골목대장 뽑는 선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당은 마음에 들지 않으나 후보는 마음에 든다는 그 논리는 역선택 논리가 아니고 확장성 논리입니다. 그걸 다시 논의한다는 자체가 경선을 깨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또. 예. 대선 예비 후보로 오셨으니까요. 국민들한테 제가 왜 후보님께서 왜 대통령이 되셔야 하는지 지지를 호소하시는 데서 당부하시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년부터 국제적으로 우리는 선진국 시대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중진국에서 성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외교, 국방 모든 국가체제의 각 분야를 선진국에 걸맞게 국가개혁을 해야 되고 제도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통틀어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제일 낫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이번에 그 매불쇼에서 유승민 의원이 나와가지고 패널들끼리 하는 얘기가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은 4명이 남으면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홍준표 의원님과 후보님과 유승민 후보님이 남을 것이다. 결국에는 토론회를 가면 갈수록 윤석열 전 총장은 약해질 것이고 그쪽에서 강세를 나타낼 테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결국에 이강구도가 될 것 같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의 꿈이겠죠. 아니, 저는 정말 거기는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보다 어떤 토론회에 가면 가지고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거기서 어떤 패널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 다급한 한편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말 때문에 이제 한마디 답변하기 곤란하네. 정치는 저는 26년을 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즐겁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유머스럽게 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낭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판에 들어온 이래로 두 사람을 존경합니다. 김종필 총재는 여유와 낭만이 있었던 분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직하고 여유와 낭만이 있는 그런 정치를 끝까지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답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 조금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레이건 대통령 말씀하신 지지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레이건 대통령이 본인이 닮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닮았다는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레이건 대통령 언급 예를 들었지. 예를 들었지. 민주당 지지층에 어떻게 호감을 사고 계시는지. 그건 민주당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제 처가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호남의 사위입니다. 내가 광주하고 전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싫더라도 홍준표는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위는 100년 지객이라고 했는데 나를 배척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하고 난 뒤에 또 호남 공약을 광주 가서 무왕공항 4대 관문 공약을 하고 전주 가서는 새만금을 홍콩식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난 뒤에 호남에서 지지가 확 쏠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대선 때 가면 호남에서 4, 5%밖에 못 받아요. 이번에는 제가 나가면 20%까지 받을 그런 목표를 갖고 호남 공약을 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호남의 또 지지율 하나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91년 3월부터 92년 8월까지 광주 살면서 호남 깡패들 소탕을 내 싹 다 했어요. 광주 가면 충량로를 가면 상인들 사이에서는 홍준표는 전설입니다. 제가 광주 충장로 깡패들을 사거리 정리해 주는 바람에 그분들이 1년에 깡패들한테 뜯기는 돈이 수십억을 뜯기지 않았어요. 제가 광주지검을 떠날 때 그분들이 상인의 대표가 제 검사실로 와서 전별금까지 나는 처음 봤습니다. 여태 뜯긴 돈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서 광주 가면 홍준표는 전설입니다. 전주서는 또 전라북도에서는 80년 그리고 81년 1년 6개월간 군부대에서 방위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북 도민으로 1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전북 사이로서. 그래서 호남의 지지가 높다는 거예요. 역선택에 의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응? 역선택에 의한 것이라고는 분석하고 계시는 분 없으신가요? 선거에 ABC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거의 기본. 아니 갑자기 전화 받는데 역선택할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당이 시려우면 우리 당 후보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 바로 전화 끊어버리죠. 자, 이제는 뭐 기자분들은 끝난 것 같고 그렇죠? 예.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님의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현안은 대강 다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4.3 희생자들 보상인지 배상인지 말씀드리기 아까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제는 유족회하고도 이미 약속을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을 하다 보면 야당은 말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무슨 사법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말이라도 세게 해야지 저쪽이 아프죠. 근데 야당 보고 순치대 가지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말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야당의 길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선할 때 네거티브 하지 마라. 네거티브하고 검증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거티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하자면 잘못되지도 않은 것을 잘못됐다고 공격할 때 그게 네거티브입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계속 허위 날조를 하거나 그래 하는 게 그게 네거티브고, 검증이라는 것은 있는 사실을 두고 이거 이래가 되겠냐 이래 물어보는 게 검증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판은 네거티브하고 검증하고 구분을 못해요. 이해창 총재 시절에 우리가 자녀 병력 문제를 당내부 경선할 때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 당내다. 그런데 본선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 병력 문제 딱 그 하나 가지고 10년 야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사람을 일체 흠도 우리끼리 다 덮어줘 가면서 경선을 해라. 가족 간에 흠이 있고 본인의 흠이 있는데 덜추지 마라. 그럼 본선에 가서 저쪽에서 안 덜추는가요? 본선은 잔인해야 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상대방 정당입니다. 근데 있는 걸 왜 못 만들어내죠? 당원들이 그런 거는 생각을 달려야 돼요.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 BBK 사건이 터지고 최태호의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그때 당 깨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선 결과 한 사람이 되니까 본선에 가서는 크게 그게 충격이 안 갔어요. 오히려 경선에서 흘러버리니까. 그냥 후보 간에 상호 검증도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 초대하고 말자. 그렇게 하면 경선에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정책 검증을 왜 합니까? 인물 검증을 왜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 초대만 하자. 그렇다면 뭐 하려고 경선합니까? 초대하고 말이지. 네거티브는 없는 사실, 허무맹랑한 거, 그것을 공격을 하고 덮어 씌우고 하는 게 네거티브라고 그럽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검증이라고 합니다. 검증을 하지 말고 경선해라. 그럼 추대대회 하는 게 맞죠. 독자들이나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판단의 자료는 제공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경선입니다.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내 뜻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본선에 가서 치명적인 경험을 이미 이해창 총재 시절에 우리가 10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4.3 사태 문제는, 4.3 사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4월 3일 날 저는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월 3일은 김달삼이가 경찰서 7곳을 습격하던 12곳을 습격하는 그런 날이다.
제대로 제주도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그해 10월경 중산간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추모해야 할 것은 양민들 추모를 해야지. 4월 3일 날 김달삼이가 경찰서 12곳을 습격한 그날을 추모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4.3 사건을 그래 봅니다.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양민들이 희생을 한 사건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통일운동 그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인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양민들이 3분의 1가량 희생이 됐던 그런 걸 추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반론입니다. 3분의 1은 아니고 시간 없는데 죄송합니다. 3분의 1은 아니고 14,200명 가운데서 폭도 그 주모자급 그런 사람들은